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번째 봄이었다. 시어머니는 긴 계절을 두고 홀로 남겨졌다. 처음엔 장남인 우진 내외가 어머니를 모셔갔다. 종갓집이었고 장남으로서의 책임도 있었기에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사정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우진의 사업이 휘청이고 아이 셋이 번갈아 아팠다. 며느리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좁아진 부엌,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 즈음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자고.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래갈수록 남편의 불안도 커졌다. 그러다 마침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아내의 웃음은 얇았지만 말없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안도했다. 이사 첫날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들의 집이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조심스러웠다. 식탁 끝, 거실, 가장자리, 베란다 앞에 작은 의자. 그녀는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만 머물렀다.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렸고 쌍화차도 내왔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정성이었다. 남편은 안심했고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아내는 말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고 소리를 죽여 요리를 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밥 냄새 하나 없을 때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찬 밥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혼자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아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 TV 소리를 높였다. 밤이 되면 남편은 퇴근했다. 저녁 식탁에는 3사람이 함께 앉았다. 아내는 정갈한 반찬을 꺼내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수저를 내밀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 말에 남편은 흐뭇하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맛있다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내는 그럴듯한 웃음으로 맞장구 쳤다.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공동체가 잘 흘러가는 줄로 믿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언제나 테이블 끝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대화에 섞이기보단 그저 식사를 마치기 위해 입을 움직였다. 아내가 챙기는 반찬은 정성이었지만 말 속엔 천이 없었다. 그건 시어머니도 사실은 아내 자신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마음은 억지로 열려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 안에는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혼자서 키우는 아이도 없고 소위 편한 며느리라 불리지만 그녀에겐 혼자만의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 안에 시어머니는 불청객이었다. 하루 중 가장 불편한 시간은 아침, 남편이 출근한 직후였다. 거실에 둘만 남겨지면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공기를 견뎌야 했다. 밖에 좀 나갔다 오세요. 날씨 좋네요. 때로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친절처럼 들리지만 나가달라는 말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감지했고 가볍게 웃으며 문을 나섰다. 하루는 공원을 걷고 하루는 시장을 돌았다. 집보다 거기가 더 편한 날도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잘해주느라 고맙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 말은 들을수록 아내의 죄책감과 불만을 동시에 키웠다. 자신은 참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걸 고마움으로 덮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 기운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머니 모셔줘서 난 진짜 복 받은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누구한테 복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소리 없이 주방을 떠돌다 시어머니의 귓가에 닿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봄볕이 창문을 스칠 때면 거실은 잠시 온기를 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도 무엇을 보려는 건 아니었다. 그저 가만히 마치 어딘가에 머무는 개죄인 듯 조용히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오갔다.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일처럼 해왔기에 시어머니의 존재는 불편한 그림자였다.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움직인다는 건 그녀에게 피로였다. 더구나 그 대상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시어머니라면 그 피로는 감정의 덩어리로 변해 그녀의 등에 무겁게 얹혔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다. 그 앞에서는 아내도 어머니를 향해 말을 걸고 식탁에 음식을 하나 더 올렸다. 그 작은 성의가 남편의 시선을 잠시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감당할 만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 연극은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무대 뒤로 밀려났다. 그날도 남편은 바쁘게 출근 준비를 마쳤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까지 따라가 멀찍이 서 있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좋아요. 바람 쐬고 오세요. 어머니, 그래야지. 조심히 다녀오렴.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싱크대에 등 기대고는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없었다. 몇 초의 정적 후 아내는 입을 열었다. 오늘 점심은 알아서 챙기세요. 저녁 준비 때문에 바빠서요. 그 말은 딱딱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무표정 속에 실린 감정은 차갑게 일렁였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베란다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이의 자전거, 택배 기사의 분주한 발걸음. 그런 풍경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네, 그날 괜찮아요. 스케줄 조정해 놓을게요. 짧은 통화를 끝낸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종이 몇 장을 펼쳐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조용한 모습이 아내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내는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기, 혹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여기선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결정이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무언을 강요당하는 자리였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봄나물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사 내내 말은 없었다. 다만 남편이 어머니의 접시에 반찬을 더 올릴 때마다 아내는 눈에 띄지 않게 수저를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가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되묻고 있었다. 발소리 하나에도 긴장하고 숨소리조차 죽이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서서히 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눌린 마음은 곧 거처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원룸 임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구를 위한 것인 양, 또 마치 자신을 위한 해방처럼. 이튿날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외출 채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고 아내는 출근하는 사람처럼 겉옷을 걸쳤다. 핸드백을 챙긴 손에는 인쇄된 서류 몇 장이 접혀들어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그녀가 오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이 따뜻한 봄날이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에 도착했다. 미리 예약해둔 중개업자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며 원룸 몇 곳을 골라뒀다 했다. 작은 메모지에는 햇빛 잘듦, 엘리베이터 있음, 1층 아님 같은 조건들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내는 한 곳씩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돌아섰다. 그러다 한 원룸 앞에서 멈췄다. 좁지만 구조가 깔끔했고 창문이 넓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청소 상태는 양호했다. 전자레인지와 작은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주변에 공원이 가까웠고 병원과 시장이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어머니가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조건. 그러나 정작 아내가 찾고 있던 것은 그 조건들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곳이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보증금과 월세는 부담 없는 수준이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으며 아내는 중개업자의 질문을 받았다. 본인이 사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가족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요.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아내는 종이 2장을 챙기고 다시 택시에 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 시뮬레이션 했다.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강조할지, 그리고 남편이 출장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회인지를 되새겼다. 집에 도착했을 땐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잡지가 놓여 있었고 눈은 멍하니 허공에 고정돼 있었다. 아내는 구두를 벗고 가볍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땠어요? 그럭저럭. 잘 있었지. 짧은 대화가 끝나고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포스트잇에 이삿날과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거기에 적힌 임대 조건 중 세입자 보호조항이라는 항목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 며칠 뒤 남편은 일주일간의 출장에 나섰다. 그날 밤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여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고, 어머니도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시어머니는 놀라운 눈빛을 보였다. 아내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어머니다운 삶을 사셔야죠. 이 집에선 늘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렸고 동시에 부드러운 강요였다.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시선이 고정된 계약서를 따라 잠시 눈을 내렸다. 며칠 후 이사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이삿짐이라 해봐야 큰 가방 몇 개와 이불,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아내는 택시를 불러 시어머니를 앞세우고 뒷좌석에 올랐다. 목적지는 이미 입력돼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내리고 방 안을 살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커튼을 달고 화장지와 물티슈, 간편식 몇 개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전기포트를 꺼내며 말했다. 차는 여기서 드세요. 전기포트 편하더라고요. 아내는 돌아가는 길,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밝았다. 마침내 집안의 질서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그녀의 눈을 감쌌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호텔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내는 무심한 말투로 받았다. 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잘 계시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안도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이제 3사람 중 단 2사람만 남아있었다. 봄의 기운이 무르익을 무렵 우진 부부는 시어머니의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정확히는 동네 시장에서 우진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낯이 근 듯 낯선 모습이었다. 손엔 장바구니 하나, 등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는 척을 하려다 멈췄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혼자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 같아. 그 말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진은 차를 몰고 바로 시어머니가 있다는 동네로 향했다. 자주 오가지 않던 골목 끝 3층짜리 오래된 건물 2층. 계단을 오르며 그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주소가 맞는지,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닌지. 문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쩐 일이냐? 여기서 지내세요? 그는 문 안쪽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고 좋아.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은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진심은 아니었다. 우진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작은 테이블, 침대 하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어머니의 거철하기엔 너무 간소했고 누군가의 집에서 쫓겨나 머무는 임시 피난처처럼 보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나 혼자 있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 말은 진심을 가장한 보호막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를 더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은 믿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스스로 혼자를 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가족 안에 있길 원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내하던 사람이었다. 며칠 뒤 우진 부부는 상해 끝에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아내는 부담스럽다는 눈치를 보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죄책감이 컸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그날 시장에서 본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단순한 산책길의 노인이 아니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보였고 마음 둘 구석도 없어 보였다. 이사 짐이라고 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손에 들린 여행용 가방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껴안은 작은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 담긴 건 계절 지난 옷까지, 손때 묻은 작은 수건 몇 장,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었다. 옛날 사진 속 우진과 우철, 아직은 젊은 얼굴의 시어머니, 그리고 중년의 시아버지. 오래전 웃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조용히 안방 옆 작은 방에 들었다. 우진의 딸이 쓰던 방이었다. 아이가 커서 독립한 후로는 창고처럼 쓰이던 곳. 시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꺼내 덮었다. 따뜻했다. 외로움과는 다른 온기였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진의 아내는 예전과 같은 불편을 다시 느꼈다. 식사 준비가 늘고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민감해졌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방했지만 집 안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쌓이고 있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감기 기운에 몸살을 앓았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했다. 우진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책임이 공중에 떠다녔다. 그 즈음 우철은 출장에서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끌고 집에 들어서던 순간 정적 속에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처음이었다. 그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어머니 어디 계셔?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요즘 힘들어 하셔서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혼자? 원룸 하나 얻어드렸어. 조용히 지내시다가 형네가 다시 모셔갔어.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출장 중이었잖아. 괜히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녀는 눈을 피하며 덧붙였다. 사실 나 임신했어. 그 말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복잡한 감정이 한순간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놀람, 안도, 그리고 불안. 아내는 그런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로 그는 더는 따져 묻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혼자 있길 원했을까? 아내는 왜 이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을까? 그리고 이 타이밍에 터진 임신 소식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의심은 작게 시작되었고 천천히 퍼져나갔다. 아직 표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우철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함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의 부재를 대하는 그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갈피 속에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내의 말대로 행동했다. 임신한 아내를 배려했고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다. 아침이면 출근 전 차를 내리고 저녁이면 미지근한 죽을 끓여내는 아내의 손길을 감사히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아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 걸까?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벨, 소리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어머니 잘 계셔? 응, 괜찮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으셔? 며칠 전에 열이 많이 났어. 병원도 다녀오고 순간 그의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튀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형,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혼자 나가신 거야? 아니면 우진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너 출장 간 사이 네 아내가 이사시켰다더라.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무겁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짐을 느꼈다. 어머니의 침묵, 아내의 과도한 배려, 그리고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고 식탁은 단정히 차려졌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 이사시킨 거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아내는 순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이 질문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시점이 너무 빠르게 왔다. 당신 출장 중이었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결정할 일이었어? 그냥 어머니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실망이 짙게 드리워졌다. 아내는 그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받아쳤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없는 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게 쉬운 줄 알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내는 방문을 닫은 채 잠자리에 든 듯했다. 그는 핸드폰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엔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들이 있었다. 산책길, 김장을 하던 날, 손주 생일에 불을 끄며 웃던 모습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했다. 자신은 왜 그걸 이제야 알아챘을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괜찮다, 잘 지낸다고만 했다. 그는 그 괜찮다는 말의 이면을 이제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었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신뢰는 자신이 지켜내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다. 그는 불 꺼진 집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의 말만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다시 무엇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그 감정은 가볍지 않은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철은 그날 이후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외출하는 그녀의 뒷모습, 무심한 듯 다정한 척 건네는 말투, 그리고 고요히 놓인 식탁의 숟가락 하나까지 모든 것이 의심으로 바뀌었다. 의심은 자라나는 풀 같았다. 뽑아내지 않으면 뿌리를 더 깊게 내렸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증명할 길 없는 말들이 서로를 상하게 만들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그가 택한 길은 어머니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었다. 우진의 집을 찾은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대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형수였다. 낯선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얇은 스웨터 차림에 무릎 위엔 담요가 덮여 있었다. 시선을 들지 않고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아니, 낯설 정도로 작아져 있었다. 어머니. 그가 부르자 시어머니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눈에 반가움이 섞였지만 입꼬리는 오르지 않았다 왔냐. 짧은 인사였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뼈가 도드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토록 야위지 않았다. 그의 침묵 속에서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너희 집에서 나올 때 말도 없이. 왜 그랬어요? 그는 끝내 묻고 말았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할 수 없는 말에 대한 거절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주방에 있었다. 냄비를 열어보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침착하게 돌아봤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다시 모시기로 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나누는 가족이 아니라 갈라진 입구를 따로 걷는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아내는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말을 줄였다. 가장 낯설어진 사람은 오히려 이 집의 가장 오래된 식구인 시어머니였다. 며칠 뒤부터 다시 반복된 건 침묵 속에서의 식사, 시선이 교차하지 않는 것일 건조한 공기였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왔다. 저녁이면 뉴스 소리를 키웠고 텔레비전이 켜진 동안에만 기척이 허용되었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던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내는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의례적인 배려였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할 것을 뻔히 알기에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대부분 참고 지나쳤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다가 찬장문에 손을 부딪혔다.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다. 아내는 그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역시 그저 물을 묻힌 냉수 찜질을 해가며 조용히 손등을 문질렀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손을 보고 물었다.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다. 그냥 찬장에 부딪혔어.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아내가 옷을 챙겨 입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가방을 손에 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아내는 문득 멈춰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오늘 백화점에 가실래요? 그래. 짧은 대답과 함께 시어머니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의 백화점. 붐비지 않는 시간이었고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시어머니는 멀찍이 그 뒤를 따랐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도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아내는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식품관에서 과일을 하나씩 둘러보던 중 아내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커피 좀 사올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는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가벼운 웃음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은 익숙했다. 일상 속 흔한 장면처럼 그날도 그저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커피를 사러 가지 않았다. 식품관 반대편 출구를 빠져나와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을 벗어났다. 택시를 잡아타는 손에는 떨림이 없었다. 도착한 집 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포트를 올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한편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커피를 사러 갔다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봐도 낯선 얼굴들 뿐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었던 마음도 점차 불안으로 바뀌었다. 결국 자리를 떠나 백화점 안을 돌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고 안내 데스크까지 찾아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함께 오신 분을 찾고 계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말하고 복장과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직원은 시어머니를 잠시 앉게 한 뒤 경비실에 연락했다. 카메라를 확인한 경비는 곧 어머니에게 말했다. 함께 오신 분은 이미 백화점을 나가셨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양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숨을 내쉬었다. 침묵은 짙은 실망과 혼란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신분증도 없었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왔던 날이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지갑 안에 있던 명함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명함엔 우철의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집에 있던 아내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짧은 설명을 들은 뒤 멍하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급히 거실로 나와 TV를 끄고 소파에 앉았다.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남편이 경찰과 함께 어머니를 부축하고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두드리지도 바로 열지도 못했다. 마음은 복잡했고 말이 조심스러웠다. 결국 그는 가볍게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뜨고 있었다.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 말은 늘 그렇듯 짧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는 그제야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참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다. 어제의 사건 경위를 묻는 민원실 직원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지 확인했다.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그는 그 자리를 통해 스스로를 다잡고 싶었다.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집안일이라는 말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며칠간의 침묵은 서로를 말보다 더 멀게 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곧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우철은 회사를 잠시 휴직했다. 아내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출근 대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피어났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잡아들이는 일, 시장에서 무거운 봉지를 대신 드는 일,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정원 벤치에 함께 앉아있는 순간들. 작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는 그것이 지금껏 자신이 해오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다시 마주 앉았다. 식탁 너머로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부드럽게 가장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엔 이제 연기가 사라져 있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말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아니다라는 의미였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짧은 대화였지만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아내는 사랑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오히려 모든 신뢰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감정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고 시간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며칠 뒤 그는 이삿짐 보관업체에 연락했다. 아내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정적 속에서 한쪽 방엔 종이박스가 쌓였고 다른 한쪽 방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힘이었다. 마침내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고 박스가 하나씩 실렸다. 남편은 잠시 멈춰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함께 미래를 그렸던 사람, 함께 아이 이름을 정하려 했던 사람, 함께 웃고 싸우고 울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이제 구겨진 종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우리, 여기까지야. 그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였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별이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게 당신 최선이었구나. 우철은 그렇게 말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청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오래된 전기포트. 어머니는 담요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렇게라도 다시 함께 있으니 나는 괜찮다.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사죄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덮었다. 이젠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더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면은 벗겨졌고 진심은 늦게나마 도착했다. 이제 남은 건 거짓 없이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